여러분 안녕하세요. 교과서 개념어 사전 10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자와 고자로 시작하는 낱말입니다. 계몽이라는 낱말입니다. 이 개자는 열다란 뜻인데 왼쪽 위에 있는 좌측에 있는 이것은 지게문입니다. 지게문이라는 건 뭐냐면 이 문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중간에 문이 달려 있고 이 문을 이렇게 밀었다 닫았다 하면서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이죠. 그 서부 영화에 보면 나오는 그런 문입니다. 이 전체를 다 쓴 것이 문자고 이 왼쪽이 이게 지게문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회초리를 들고 그 다음에 이건 입구죠. 입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즉 깨우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깨우치다, 문을 열 때처럼 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몽은 어리석을 몽자입니다. 그래서 계몽이란 말은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주는 것이 계몽입니다. 개발활동이라는 게 있죠. 개발활동. 그 능력을 열어서 발전시키는 것이 개발활동입니다. 전에는 클럽 액티비티, 클럽 활동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요한계시록, 그 11사도 중에 요한이라고 있죠. 계시록, 계시라는 것은 시가 보일 시자인데 이 시는 이것은 재단입니다. 그 위에 동물을 놓고 심장을 칼로 찌르면 피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것을 보고 신의 뜻을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뜻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일 시자예요. 따라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신이 깨우쳐주는 진리이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 다음 계명성. 이 계명성은 금성이라고도 하고 새벽에 뜨기 때문에 새벽 효자를 써서 효성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재벌 그룹 중에 효성 그룹이 있죠?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계명성은 샛별이라고도 하는데 이 새는 사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샛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에서 부는 바람을 우리말 고유어로 샛바람이라고 해요. 동풍이죠. 그래서 이 샛바람이라는 것은 봄입니다. 방향으로 볼 때 동쪽은 계절로 봄이고 그래서 샛바람은 봄바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경주, 지금의 경주, 그것이 신라 동쪽에 있는 벌판이죠. 그래서 세벌입니다. 세벌을 이게 14세기, 15세기에는 이 세벌이 셔블로 바뀌어요. 셔블. 이 셔블이 다시 서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셔블을 한자로 쓰니까 서라벌이 되는 것이고 결국 이 서울이라고 하는 낱말, 수도 서울, 이것은 동쪽 벌판에서 온 말입니다. 그 다음 아이고 무지몽매하기가, 자, 지 아는 것이 없는 거죠. 그리고 몽, 어리석어요. 매, 이것은 애매모호하다라고 할 때 매자입니다. 흐릿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것, 이것이 무지몽매한 것입니다. 그 다음 어리석은 자를 이끌어주는 것, 이것은 길도자인데 밑에 마디촌에 들어가서 이것은 손이라는 뜻입니다. 손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도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열고서 이끌어주는 것이 계도입니다. 그러니까 악행을 저지르는 자, 나쁜 짓을 하는 자를 깨우쳐서 이끌어주는 것이죠. 그 다음 훈몽자회라고 중종 때 최세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뜻은 어리석은 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는 게 누구냐?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애를 가르칠 때 쓰는, 글자를 가르치는 때 쓰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는 한문을 배웠죠. 그래야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문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한문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선 한글을 가르쳐 가지고 요거는 몽자란다. 그래서 몽은 이렇게 쓰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때 사용한 방법이 뭐냐? 자, 이게 이제 훈민정음 언해인데 언해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이 글자 기역이죠? 기역이란 낱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것이 세종대왕이 설명할 당시에 이 글자가 첫 소리로 나면 초성이라고 하는데, 자, 히읗은 초성이고 우는 중성이고 니은은 종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글자는 초성에서 소리가 나면 이 글자의 초성과 같고 뭐라고 있습니까? 기라고 있죠. 이것이 종성에서 소리가 나면은 역자의 종성에서 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지금 이 부분을 확대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세진이 이것을 뭐라고 불렀느냐? 이 예를 들었던 이 글자를 그대로 따가지고 기역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기역. 옛날에는 한문 시절에는 글자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썼죠. 파피루스라든가 죽간들 전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기역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몽선습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동은 아이동자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선습, 먼저 가르친다. 요즘 선행학습인가요? 한문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한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동몽선습은 한문을 가르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계자인데 이건 열다란 뜻이지만 이것은 셈을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건 열십자죠. 그러니까 숫자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세는 것입니다. 그래서 셈할 계자예요. 영어로는 이걸 뭐라고 하죠? 셈을 계산하는 것을 컴퓨터라고 하죠. 그러면 계산기를 뭐라고 해요? 컴퓨터죠. 그러니까 원래 컴퓨터는 계산기였어요. 계산기. 복잡한 계산을 빨리 해내는 기계가 컴퓨터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 글 획자예요. 자, 붓을 들고 햇빛 아래에서 뭐 이런 뜻인데 이것은 지금 오른쪽이 칼도입니다. 칼로 긋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라는 게 뭐냐? 장차 벌일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절차, 처음엔 뭘 하고 그 다음 단계는 뭘 하고 이렇게 자르는 거죠. 구분을 하는 겁니다. 긋는 거예요. 이런 것을 미리 세워두는 것, 이것이 바로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책략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책략, 꽤 어떻게 해서 이걸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이 계책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만 했었던 방법,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자, 상대방 적국을 힘을 약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정사를 안 돌보고 여자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계략이 바로 미인계예요. 그래서 계략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책과 략을 해서 책략이란 말도 쓰는 겁니다. 생계비. 자, 먹고 사는 문제가 생입니다. 생계비. 그래서 그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는 것이에요. 비용을. 그것을 이제 기록으로 남기면 적어 놓으면 그것이 장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가계부입니다. 그 다음 소계, 합계, 총계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놀러 갑니다. 친구들과. 그러면 이제 식사에는 뭐가 쌀을 사야 되잖아요. 반찬도 사야 되죠. 그 다음에 디저트도 사야죠. 그 다음에 이제 교통비가 들어가고 숙박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요 아주 작은 항목으로 이렇게 합했을 때 요것을 소개라고 하죠. 소개. 그런데 이 소개를 다시 합하는 것, 즉 식사 전체의 비용, 이것은 합계라고 얘기하죠. 근데 거기에 항목이 다르지만 교통비, 숙박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합한 금액을 총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계, 합계, 총계 이렇게 나눕니다. 보통 우리가 계라고 하는 것은 합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 획수. 자, 획은 긋는다는 뜻이라 그랬죠? 예를 들면 오렐 영자는 어떻게 쓰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5번 획을 그어야 되죠. 일단 붓이 쭉 이어지지 못하고 중간에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영자는 5획입니다. 그것이 획수예요. 그 다음 재건축이나 뭐 이런 재개발을 할 때 구획을 정리하죠. 이 구는 나눌 구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이 있으면 여기는 무슨 부지로 여기는 무슨 부지로 이렇게 나누는 것, 이게 구획 정리예요. 물론 철거를 하기 때문에 정리하다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죠. 다음은 고자입니다. 이 고려를 알고 있죠. 그런데 이 고려는 뭐라고 그랬냐? 우리는 고구려를 이어받은 나라다. 그래서 구자를 빼고 고려라고 불렀다는 거죠. 근데 이 고구려라고 하는 것은 산고수려하다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고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고는 나라를 세운 시조가 누구죠? 고주몽이죠. 그래서 그 성씨가 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려라고 하는 말은 구려라고 하는 말은 성, 읍, 나라란 뜻이래요. 그래서 구려와 고려 음이 비슷하죠? 어차피 우리 원래 음이 있었는데 그거를 한자로 쓰다 보면 음차가 되는 겁니다. 뜻과 관계없이 그냥 비슷한 소리를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구려라고 하는 것은 고을이란 뜻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고려 때 이 서방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이 상당수가 지금 중국의 서안, 중국 발음은 시안이죠. 들어와서 살았어요. 그 상인들이 다시 한반도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 고려라는 나라의 존재가 실크로드를 따라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럽식 표기가 뭐냐? 꼬레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근데 이제 영어 알파벳으로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꼬레야. 그런데 일제시대 때 초기에 일본 놈들이 자기들은 일본의 알파벳이 저펜이잖아요. J죠. 그러니까 이 한국이 먼저 앞서 나간 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 C를 K로 바꿔서 지금 우리는 코리아가 됐다는 거죠. 결국 이 코리아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고려와 관련된 겁니다. 이때 유럽으로 나라 이름이 알려졌어요. 그 다음 고려하면 청자가 있습니다. 청의 뜻은 뭐죠? 푸르다는 뜻이죠. 이게 청자입니다. 청자. 푸른색을 띠는 자기. 그러면 도자기라는 건 뭐냐? 이 도자기를 보통 통틀어서 그냥 도자기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차이나라고 하죠. 차이나. 진이란 나라가 영어 알파벳으로 하니까 거기에 다시 그 땅을 의미하는 A가 붙어서 지나. 그래서 차이나, 영어식 발음으로 차이나가 되었다는 건데 원래 그릇은 진흙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그냥 그 나무를 잘라다가 그 나무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 위에다 진흙으로 빚은 토기를 그 위에다 얹었어요. 그래서 그 신석기 시대 때 토기를 보면 불에 그을린 자국들이 많죠. 그런데 이 노천에서는 노지에서는 최고 온도가 600도밖에 안 난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돌을 온도를 높여야 되죠. 왜?
토기는 잘 깨지잖아요. 그럼 이제 온도를 높이면 조직이 다시 재결합이 되면서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900도까지 올릴 수 있었어요. 숯을 이용해서. 그리고 가마를 이용했죠. 그렇게 만들어낸 그릇이 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숯을 이용하면 화력이 더 높아지면서 산소를 계속 공급을 해주면 온도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만들어낸 지금의 그 가마, 이 온도를 낼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자기라고 합니다. 보통 이 둘을 합해서 도자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자기를 만드는 온도가 뭐냐? 이것이 바로 쇠를 만드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철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터키, 나라 이름이 튀르키예로 바뀌었죠. 거기에 있는 히타이트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히타이트는 1100도까지 올릴 수 있었대요. 그런데 1100도까지 올리려면 공기를 계속 불어넣어 주는 게 뭡니까? 대장간에서 공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 그게 풀무죠. 풀무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온도를 높였다는 거죠. 그리고 가마를 만들 때 이렇게 가마를 만들고 이 안에서 굽는 게 아니라 언덕을 따라서 비스듬하게 가마를 만들었대요. 그러면 열은 어떤 특성이 있어요? 뜨거운 열은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에 뜨거운 열이 모여서 이렇게 높은 온도를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은 도자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차이나 하면 중국이라는 뜻도 있지만 도자기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이 송나라 때 도자기 기술을 최초로 발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기술을 최초로 이어받은 나라가 어디냐? 고려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처음에는 비취색이었어요. 그것을 청자라고 하죠. 비취색이었는데, 자, 이 비취라는 게 뭐냐? 자, 밑에 보시면 날개가 들어가 있죠. 날개 우자입니다. 그리고 취에도 날개가 들어가 있어요. 날개는 두 개니까 두 개가 있죠. 이겁니다. 물총새는 푸른색 계통의 날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나눠서 뭐 비색, 취색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사실은 주관적으로 분류하는 것이지 푸른 계통은 다 비치입니다. 보석 중에도 비치가 있죠. 푸른색이 나죠. 그런데 이 물총새는 왜 물총새입니까?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죠. 이렇게 비치라고 하지만 사실은 푸른색 계통도 색깔이 녹색부터 파란색까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송나라에서 이런 청자를 만든 이유는 뭐냐? 중국 사람들은 옥을 갖고 있으면 환생을 한다고 생각했대요. 환은 돌아올 환자죠. 다시 살아 돌아오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환생. 그래서 이 옥이 환생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중국에서는 죽을 때 옥으로 그 매미를 모양을 깎아가지고 그걸 입 안에 넣었답니다. 매미는 7년 또는 9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죠. 그래서 매미가 환생의 상징인데 옥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경우는 가장 큰 목표가 환생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 비싼 옥은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싸다고 합니다. 하여간 비취색이라고 할 때 비나 취색은 다 이 푸른색 계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자는 어떤 단점이 있느냐? 색깔이 지금 진하잖아요. 여기다 뭘 그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려 넣은 다음에 유약을 발라서 요 반질반질한 거 유약을 발라가지고 구워야 되는데 이 푸른색 때문에 그림을 그리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려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자, 도기를 그릇을 빚어요. 빚은 다음에 칼로 이렇게 그
모양을 새깁니다. 새긴 다음에 여기에 성질이 다른 흙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지금 요 색깔과 요 흰색은 성질이 다른 흙입니다. 그래서 그 흙의 성질에 따라서 어떤 것은 색깔이 검은색이 나고 망간이 많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 흰색이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그 흙이 연소될 때, 산화될 때 변하는 색깔을 미리 감안해 가지고 자, 흙을 이렇게 모양을 파가지고 고기에다 파여진 곳에 그 성분의 흙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구우면 그 고열 때문에 산화가 돼서 이렇게 색깔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상감입니다. 상감. 파고서 파내고 다른 흙으로 메꿔 넣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감마마 할 때 상감과는 한자가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어는 한자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할 때는 한자어를 느낌을 알아야 돼요. 그 한자는 굉장히 낱말을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동음이의어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다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상감마마 할 때 상감과 이 파내고 흙으로 메꿔서 이 상감과는 한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조 중문 매병이라고 하는데 매병이라는 이렇게 잘록해지는 병을 매병이라고 합니다. 매조, 매는 매화, 조는 새가 있죠? 학입니다. 학. 왜 학을 그려 넣어요? 학은 천년을 산다고 그러죠. 그래서 천년학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수를 상징하고 상서로운 복을 가져오는 동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화이고 그 다음에 대나무, 대나무예요. 문은 문이란 뜻입니다. 문이. 그래서 이 이름이 매조중문 매병이에요. 그런데 이 청자는 그림을 그려서 중국의 경우는 청자에다 그림을 그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하지가 않죠. 그냥 푸른색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청자에서 백자로 넘어갑니다. 하얀색으로. 바탕이 하얘면 그림을 그리기가 쉽죠. 그래서 구우면 그림이 잘 나타나요. 그래서 백자로 넘어가는데 중국은 청화백자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이 백자에서 다시 청화백자로 넘어가요. 그런데 청화백자라는 건 뭐냐? 푸른 색 염료란 뜻입니다. 푸른 그림. 자, 이게 지금 푸른 그림이죠? 그런데 이 청색은 어떻게 내는 거냐? 이 청색을 회청색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회색 하면은 잿빛 색깔을 얘기하는데 이 회는 그게 아닙니다. 자, 회회교라고 들어봤어요? 회회교 줄여서 회교라고 합니다. 즉 이슬람교예요. 이게 청금석이라고 하는 돌입니다. 청금석. 굉장히 형광색이 나는 파란색이에요. 지금 눈으로 봐도 그렇죠? 매우 밝은 파란색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색깔을 어떻게 냈느냐? 어떤 색깔을 갖고 있는 돌이라든가 아니면 풀을 이겨가지고 그것을 걸러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또는 진흙을 개어가지고 그 물을 거룩하게 개어서 그래서 물감으로 사용했죠. 지금 이 물감은 이 돌을 갈아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청금석이라고 하는 이 돌은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쪽에서만 생산이 됩니다. 다른 데선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프가니스탄이 종교가 뭡니까? 이슬람교죠. 그래서 이슬람 쪽에서 즉 아프가니스탄인데 이슬람 쪽에서 넘어온 푸른색이기 때문에 이걸 회청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회는 돌회자인데 회회교란 뜻입니다. 이슬람이란 뜻이에요. 잿빛 회색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조선의 경우에는 이제 청자 이후에 조선은 백자로 바로 넘어가는데 그 조선 사람들이 부자들이 보니까 양반들이 보니까 이게 참 예쁘거든요. 청아백자가. 그래서 너도나도 이걸 중국에서 사들이는데 그 당시엔 교역이 어려우니까 값이 엄청나게 비싸졌죠. 그러니까 금과 은이 해외로 유출이 되는 겁니다. 나라의 부가 빠져나가는 거죠. 또는 이 청금석을 들여다가 갈아서 그림을 그리는데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세종 당시에 이것은 백성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처사다. 너무 낭비고 사치스럽다. 그래서 조선은 근검절약이거든요. 그래서 조선은 백자로 바뀌게 됩니다. 백자. 령은 요게 이빨치입니다. 이치. 그래서 치과, 그 다음에 이가 삐뚤빼뚤 할 때 치열 교정을 하죠. 열은 줄이란 뜻입니다. 줄, 치열, 교정. 그 다음에 절치부심. 이가 절은 부러진다는 뜻입니다. 이가 부러질 정도로 부심, 썩을 붙자예요. 마음이 썩는 것, 즉 속 썩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한이라든가 분함을 참지 못해서 이를 앙담을 줘. 그래서 이가 부러질 정도예요. 이것이 절치입니다. 그리고 끙끙 앓아요. 이것이 부심이죠. 그래서 절치부심하다. 그 다음에 이 령자는 요 뒤에 이것이 명령령자예요. 형성은 뭐죠? 한쪽은 뜻을, 한쪽은 음을 나타내죠. 그래서 나이로 바뀝니다. 가축들의 경우에는 동물의 입을 벌리게 한 다음에 그 이빨 수를 가지고 그 가축의 나이를 맞춰요. 이빨.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나이 많은 사람이 경험이 많고 그러니까 지혜가 높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고령자를, 연장자를 우대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석김 신라시대 때 이 시절에 그럼 돌아가면서 왕을 하는데 누가 왕이 될 것이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 그래갖고 그럼 누가 제일 나이가 많으냐? 그래서 서로 그 떡을 베물어 가지고 떡을 씹으면 거기 이빨 자국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우두머리가 되었죠. 그래서 생긴 말이 임금입니다. 임금. 닛금, 이의 금, 닛금에서 임금이 된 거예요. 그 닛금을 한자로 쓰니까 니사금이 되는 겁니다. 니사금. 고려의 왕의, 신라 왕의 칭호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령자예요. 그래서 나이라고 얘기할 때는 연령이죠. 그럼 나무의 경우에도 나이를 세잖아요. 그럼 나무의 나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무 숫자를 써서 큰 나무는 수라고 합니다. 수. 작은 나무는 묘. 통틀어 얘기할 때는 목이라고 하죠. 묘목, 수목. 통틀어 얘기할 때는 그냥 목 얘기하는데, 자, 나무의 나이는 나무 숫자를 써서 수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령 천년의 은행나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노령연금. 나이가 들면 주는 연금 있죠? 그게 노령입니다. 묘령의 여자. 이 묘는 묘하다, 기묘하다라는 뜻입니다. 알듯 말듯한. 그래서 그 묘령의 여자 하면 20살 안팎의 아리따운 여자를 묘령의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 이와 이빨의 차이. 자, 한국어는 사람과 동물의 격을 나눕니다. 사람은 이라고 하지만 동물의 경우는 이빨이라고 해요. 사람은 머리지만 동물은 대가리입니다. 사람은 목이지만 닭은 모가지죠. 그래서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닭 목을 비틀어도가 아닙니다. 모가지예요. 그런데 야, 저 모가지 때 좀 씻어라 라고 얘기하면 사람의 목을 동물의 격으로 낮추는 거죠. 그래서 낮을 비자를 써서 비어라고 하는 겁니다. 비속어라고 할 때 비어와 속어는 구분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 거, 쌍욕.
이런 것들은 속어고 격을 낮추는 건 비어입니다. 합해서 비속어라고 하긴 하지만. 그러면 이 치가 들어가는 낱말이 뭐가 있느냐? 치아. 우리가 보통 치아라고 하는데 치는 앞에 송곳니까지고 그 송곳니 뒤에 이는 어금니입니다. 이 아는 어금니 아자예요. 그래서 앞니와 어금니 앞에서 통틀어 얘기할 때 치아라고 얘기하죠. 한국어는 이름절 자리가 되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비슷하거나 아니면 같은 뜻의 낱말을 같이 갖다 붙여요. 이음절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 몇 개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치아가 몇 개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절로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자, 탁자, 모자 같은 경우는 비슷한 낱말이 없어요. 가져올 한자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 뜻도 없는 자자, 아들 잘 쓰는데 이때 자는 아무 뜻도 없는 겁니다. 그래갖고 의자, 탁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상하라고 하는데 상은 코끼리죠. 코끼리 어금니 앞에 길게 나와 있잖아요. 그걸 상하라고 하죠. 상하를 영어로 아이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하색이 아이보리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하색 대신에 아이보리란 말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아성이라고 하는데 자, 흙을 쌓아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성이죠. 그런데 옛날에 우두머리의 막사 앞에는 코끼리 깃발을 달았대요. 코끼리 깃발. 그래서 본부, 근거지를 얘기할 때 아성이라고 어금니 아자를 써서 아성이라고 한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아는 어금니니까 이 중에서 가장 크고 튼튼하죠. 그래서 본부, 근거지라는 뜻으로 쓴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자, 어금니 아자에 풀초가 들어가면 이것은 싹이 됩니다. 그래서 싹 아자예요. 자, 새싹나물들이죠. 그래서 비빔밥 해 먹으면 넣어 먹으면 맛있죠. 이게 이제 싹이 트는 것이 발아입니다. 그래서 그 효소 중에 싹을 틔운 다음에 효소로 만든 것이 발아 효소예요. 여자가 지금 노래 부르고 있죠. 소프라노로 부르는 얼마나 목소리가 맑고 깨끗하고 맑습니까? 깨끗할 청, 물로 씻은 거예요. 그래서 청소라고 할 때 물로 씻죠. 그래서 깨끗할 청자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맑을 아자입니다. 맑으라. 자, 지금 이것은 공작이죠. 공작. 꼬리가 길어요. 우아합니까? 꼬리. 지금 이것은 암컷을 꼬시기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우아한 깃털을 지금 펼쳐 보이는 겁니다. 자, 지금은 형성을 좀 강조하겠습니다. 형성이 뭐죠? 형은 모습이죠. 모습이라는 건 결국 뜻이에요. 뜻입니다. 뜻이죠. 성은 소리성, 음이죠. 그래서 한쪽은 뜻을, 한쪽은 음을 나타내는 게 형성이죠. 그래서 고령화라고 했지만 화는 기본자가 됩니다. 바뀌는 거예요. 이 바뀔 화자 매우 중요합니다. 음운 현상에서는 이게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위에 풀초가 들어가면 당연히 꽃이죠. 꽃화. 그런데 조개패가 들어가요. 사고 파는 물건이죠. 가치가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100가지 물건을 파는 가게이기 때문에 백화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재화를 상품을 실어 나르는 배가 화물선이죠. 그 다음 가죽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은 가죽신 화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두는 뭐예요? 원래 우리나라 구두 없었죠. 서양에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서양 신발, 그래서 양화입니다. 그것을 파는 가게를 양화점이라고 하죠. 뭐
금강 뭐 이런 데들 있지 않습니까? 이 고자는 오래될 고자입니다. 왼쪽에 흙토가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흙과 관련되어 있는 무덤이에요. 그래서 고분이라는 것은 오래된 무덤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집, 고가죠. 오래된 가구, 고가구. 오래된 궁전, 옛날 궁전, 고궁, 경복궁 이런 데 있죠. 고동색, 동자는 같을 동자인데 왜 왼쪽에 쇠금이 들어갔어요. 그럼 이건 구리동자입니다. 그래서 동전이라고 하면 처음에는 구리로 만들었던 거예요. 옛날 10원짜리 구리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구리가 오래되면 즉 녹이 쓰는 거죠. 그러면 검푸른 젓갈색을 고동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동서고금, 동쪽과 서쪽, 즉 이것은 장소를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고금, 옛날과 지금, 금은 지금입니다. 그래서 동서는 어디에서나, 고금은 언제나, 시간이니까.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즉 늘이란 뜻이죠. 늘. 그 다음 고사성어. 고사라는 건 이 사는 사건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사건으로 인해서 성어, 만들어진 말. 예를 들면 옛날에 중국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 형제들이 전부 다 뛰어나답니다. 매우 뛰어난데 그 중에 흰 눈썹을 가진 눈썹 미자예요. 그래서 눈썹과 눈썹 사이를 미간이라고 하죠. 미간. 미간이 넓다, 좁다. 그 눈썹이 흰 아들이 가장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미라고 하면 가장 뛰어나다란 뜻이에요. 흰쌀이 아니죠. 흰쌀이라고 할 때는 쌀미자 써야 돼요. 고전. 고전이라는 건 이제 영원히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 물론 옛날 책 중에서. 명승고적. 명승은 경치가 매우 빼어난 것이 명승입니다. 그래서 명승지 또는 경승지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고적이라고 할 때 이 적자는 왼쪽에 발족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건 발자취,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것이 흔적이 남은 것이 고적이에요. 고적. 그 다음 분묘. 묘는 흙토가 들어가서 무덤입니다. 그래서 분도 무덤이고 묘도 무덤이에요. 한국어에서는 이름절이 불안하다고 했죠. 그래서 비슷한 것을 같은 걸 갖다 붙여요. 그 다음 적석분이 있죠. 적은 쌓는다는 뜻이에요. 돌을 쌓아서 만든 무덤, 즉 돌무지 무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봉분. 봉은 이렇게 덮는다는 뜻이에요. 자, 관이 있죠. 그 위를 덮었죠. 이게 봉분입니다. 이게 왕릉인데 지금 이렇게 무덤 주변에 돌을 세워서 못 들어가게 해요. 이것을 경계석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것은 멀리 바라본다라서 이걸 망주라고 하는데 그 앞엔 다시 그 감투를 쓴, 요 머리에 쓴 게 감투죠. 감투를 쓴 문신이 있고 그 뒤에는 무신이 왕릉을 지킨다는 겁니다. 왕을 지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분과 함께 또 구분해야 되는 게 총입니다. 사신총, 천마총, 만인의 총, 의로운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란 뜻이에요. 이 총은 주인을 알 수 없는 무덤일 때 총자를 씁니다. 그래서 총의 예로서 다음 페이지에서 사신총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고인돌이라는 건 뭐냐? 이것은 고다. 여기에 이가 들어가면 사동이 됩니다. 뭐뭐하게 하다. 그래서 고개하다. 그래서 이게 줄여서 괴다가 돼요. 어떤 물건을 받쳐주는 것이 괴는 거죠. 괴다. 그래서 이 고이가 바로 괴예요. 그 다음에 니은은 그 뒤에 오는 명사 꾸며줄 때 니은이 들어가면 현재 시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큰 돌을, 무거운 돌을 이렇게 고여놨죠. 그리고 시체는 이 밑에 있죠. 그 위를 다시 무거운 돌로 덮어놨어요. 이것이 고인돌입니다. 그 다음 이 고자와 이 고자를 구분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방을 이렇게 딱 막아놨죠. 그래서 이것은
딱딱하다는 뜻이에요. 딱딱하다. 그래서 딱딱한 물체가 뭐예요? 고체죠. 그런데 이제 고정관념이란 말이 있어요. 정은 정해놨다는 거죠. 즉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관념, 어떤 머릿속으로만 존재하는 어떤 생각이죠. 머릿속으로만 존재하는. 그래서 생각을 보다, 볼 관자예요. 관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 그러면 이제 과학이 발전이 되면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러한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고정해가지고 생각의 변화가 전혀 없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사진은 뭐냐? 이게 18세기인가 그 프랑스 유럽의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제목이 뭐냐? 스파르타입니다. 이 그리스는 인간의 신체를 육체를 매우 그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했고 신성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몸의 근육을 단련하는데 매우 힘썼어요. 그래서 이제 올림픽 같은 걸 할 때도 이들은 자기들의 그 신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옷을 벗고 올림픽 때 경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벗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올림픽 경기가 시작된 건 아니고 연습 중이겠죠. 그때 이제 여자애들이 와가지고 야 너네가 뭐 별거 아니야? 어디 우리랑 한번 겨뤄볼래? 이 배경이 스파르타인데 고대 그리스의 스파르타인데 그때의 그는 어떻게 했더라 하는 이야기 전해 들은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이 역사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상상하기도 어렵죠. 그때 역시 어떤 고정관념을 가져서는 안 되는구나.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신총은 미술에서 그리고 역사에서 그리고 문화에서 생활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신총은 4개의 신이죠. 그럼 그 신은 누구냐? 현무, 백호, 청룡, 주작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 옛날에 항상 방향을 따질 때는 남쪽을 바라보고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서 있고 앞을 보는 거예요. 그럼 좌하면 동쪽이 되죠? 청룡. 자, 이 사상은 음양오양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거냐면 여기가 은나라입니다. 은나라는 동이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동상을 막론하고 고대 철학은 다 자연 환경의 이치, 생김새, 원리를 따져서 그 철학 체계를 세운 거예요. 그럼 이 은나라에서 볼 때 은은 상나라라고도 합니다. 이쪽은 왼쪽은 남쪽을 보고 얘기해야 되죠. 왼쪽은 바다가 있잖아요. 그럼 바다의 색깔은 뭡니까? 푸른색이죠. 청. 뭐가 살겠어요? 물을 다스리는 게 용이죠. 그래서 좌청룡이에요. 좌청룡. 우백호. 오른쪽은 흰 호랑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을 때 이쪽은 텐샨 산맥도 있고 매우 고원지대가 많아요. 그래서 흰 호랑이다. 그래서 우백호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아니 흰색이 어디 보여요? 여기 조금 흰색이 칠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오래전에 만들어졌는데 어쨌든 그 무덤 속으로 습기가 차고 약간의 비가 흘러들어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그렸던 그 물감들이 다 이렇게 변색이 되는 거죠. 변색이. 일부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원래 색깔 자체도
다 흰색으로 그리지 않았어요. 다 푸른색으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의 일부분을 흰색으로 그리고 푸른색으로 그렸던 거예요. 그래서 청룡, 여기 백호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남주작. 남쪽은 요거 빨간색 보이시죠? 요건 새예요. 물론 이것들은 다 상상의 동물입니다. 용이라는 것이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상의 동물입니다. 이 주작할 때 주는 붉다는 뜻입니다. 도장 찍을 때 사용하는 게 인주죠. 주는 붉을 주자입니다. 작은 꼬리가 짧은 새예요. 작. 그리고 북쪽에는 뭐가 있느냐? 현무가 있어요. 하늘 전 따지 거물현 누루황. 현은 검은색입니다. 지금 여기 검은색이 보이죠? 현무는 커다란 거북이와 뱀이 하나의 합체 형태라고 그래요. 자, 뱀처럼 거북이처럼 보이는데 이것을 거북이 대가리가 이렇게 있는데 뱀이 지금 또 이렇게 싸고 있죠. 자, 동물은 대가리입니다. 물론 신으로 인정한다면 대가리가 아니라 머리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 소대가리가 맞습니까? 소머리가 맞습니까? 농부들은 소가 매우 농사 지을 때 중요하니까 소머리라고 했겠죠.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소대가리라고 했습니다. 사람 머리를 대가리라고 하면 비어라고 했습니다. 비어, 낮을 비. 그래서 이 사신총이라는 건 뭐냐? 자,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이 있는데 왼쪽 벽에, 즉 동쪽에는 청룡을 그리고 벽에다 서쪽에는 백호를 그리고 남쪽 벽에는 주작을 그리고 북쪽 벽에는 현무를 그렸어요. 이게 음양5행 중에 5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동쪽은 청색이고 봄이며 서쪽은 가을이고 백색입니다. 남쪽은 화이며 불, 이글거리는 태양이죠. 붉은색이고 북쪽은 여기에 아무르강, 흑룡강이 흘러요. 그런데 왜 흑룡강이냐? 석탄이 많이 매장되어 있어서 석탄이 물에 녹아서 그 강물이 검답니다. 그것이 이제 마치 용이 가는 것처럼 구불구불 가죠. 그래서 흑룡강, 이 러시아 쪽에서는 아무르강이라고 부른다 그러죠. 그래서 북쪽은 검은색이에요. 그런데 이쪽은 겨울이 되면 엄청 춥고 얼어 죽는 게 많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검은색이 죽음을 상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승사자, 검은색 옷을 입고 오죠. 예. 이렇게 오방색으로 배치한 다음에 가운데 여기가 자기들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죠. 자기들이 우주의 중심, 그리고 자기들이 그 땅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땅의 색깔이 뭐예요? 이쪽은 황토 고원지대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 황토가 많이 녹았기 때문에 강 이름이 황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덤을 쓸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색깔로 나타나되 가운데 관을 놓을 자리는 황토를 바닥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관을 올려놔요. 이렇게 한 것이 바로 4개의 벽면에 이러한 신적인 존재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사신이라고 하는데 가운데 물론 관이 있죠. 그런데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총이라고 합니다. 총. 그래서 이 사신총은 학습에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습해서 꼭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자까지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자를 하겠습니다. 안녕.